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이브 인트 파이썬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2020년의 학교의 모습을 약간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좀 와 계시는데요. 네,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는 용산에 있는 IT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23살부터 제가 선생님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학교에서 처음 배웠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간에 저기 105호에 제가 3학년 때 담임했던 친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내일 이 같은 102호 자리에서 2시에 또 제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게 만들어준 그 친구가 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해요. 사실 저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뭐 아무것도 몰랐던 교사 시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 학생들에게 배웠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13년인가 2014년에 저한테 2012년인가 13년에 찾아와서 자기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장고라는 걸로 뭘 만들었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장고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TV 만화 영화 말고는 잘 몰랐었어서 그 당시부터 장고라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저희 학교 안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파이썬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파이썬을 정규 수업에서 도입하게 됐고 1학기 때는 파이썬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이제 장고를 배웠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장고걸스라는 그 튜토리얼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2018년 현재까지도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과 장고를 일부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IT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서 지금은 저는 수학이나 과학 또 다른 영역들과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융합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어서 지금은 한성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수업은 파이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0월에 그 파이썬 격월 세미나에서 한번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했었던 주제는 만약 사회선생님이 파이썬 코드를 읽는다면 이라는 주제였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회시간을 넘어서 1교시는 사회시간이 될 거고요. 2교시는 통계시간, 3교시는 과학시간, 4교시는 영어시간 이렇게 해서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이제 파이썬을 선생님들이 배운다면 어떤 수업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2020 파이썬 스쿨 파이고인데요. 네, 사실 2020을 제가 이제 작년 그 발표할 때 2020년 2020 원더키디라고 아시는 분들은 30대 이후의 분들만 아실 텐데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 주제가를 무려 당시 당대 최고의 그룹이었던 소방차가 불렀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위키를 찾아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고퀄이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에게는 2020년은 굉장한 이제 먼 미래였고 우주선이 분명히 외계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내후년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당장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정도의 변화는 2020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인 학생들이 만약에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세상을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의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제가 전공자라거나 제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그 입문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입문 수준으로 봤을 때 파이썬의 기초를 딱 배우고 나서 그 중급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스스로 시도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진입장벽들이 좀 높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 첫 번째 세션 제가 여기서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코드들은 여러분들 파이썬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연산자, for, if, list로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빼고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파이썬 처음 배우신 분들도 오늘 뭐 교육과 특별하게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 네, 제가 뭐 소스도 공유해놨고 슬라이드도 공유해놨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은 저의 그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일부 내용은 각색된 픽션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스쿨 파이고의 1교시는 사회시간인데요. 뭐 이제 다른 세션 굉장히 뭐 다들 많이 들으셔서 지금 피곤하실 걸로 알아요. 저도 아침부터 이제 키노트부터 들어서 좀 피곤하긴 하던데 이게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김에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호응이라기보다는 수업이니까요. 네, 좀 이렇게 대답을 필요하실 때는 적절하게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를 펴보시면 지금 네, 교과서에 이런 네, 그래프 보이시죠? 네, 실제로 이 교과서는 네, 현재 2018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올해 막 나온 교과서요. 나름 최신의 데이터예요. 2015년 데이터. 그런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벌써 5년 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구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배운 파이썬을 가지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공공 데이터 포털 뭐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실 거라서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공공 데이터 포털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공 데이터 포털은 data.go.kr이라고 네, 도메인이 사용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어떤 데이터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이렇게 파일 데이터뿐만 아니라 API 형태의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 보이지만 실제로 검색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온 데이터라고 검색을 했더니 한 건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검색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에 바뀌면 좋겠지만 네, 현재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기상청의 산하기관에서 만든 이런 데이터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주시면 데이터를 보면 1904년 1월 1일부터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네, 이거 검색을 해보시면 1907년 10월 1일 데이터부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비어있는 데이터는 아마 6.25 전쟁 때문에 네, 빠진 부분이겠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네, 그래서 1907년 10월 1일부터 서울은 그렇고요. 다른 지역 데이터는 1904년부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쭉 보시면 네, 4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10,000개 넘는 데이터를 볼 일이 많이 없는데 기온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6.25 전쟁 이후에 일부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신기하게 2017년 10월 12일은 뭐 별날 아닌데 데이터가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라는 거는 뭐 만약에 제가 뭐 기상청 연락해보진 않았지만 기상청에 어떤 기계 고장 났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를 잠깐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미리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질문들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첫 번째, 봄과 가을은 정말 줄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 충분히 우리가 요즘에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 우리가 방금 봤던 데이터를 가지고 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온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증가한 때는 네, 이거 뭐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관심 갖기 어려운데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퇴장 증가 수열 뭐 이런 거 아실 건데요. 실제로 존재한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24절기를 다시 나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네, 뭐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했었던 어떤 친구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선생님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 정도의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제공해준 코드를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의 많은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제공해준 코드를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 5줄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가 방금 다듬었던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4만 줄이 넘는 데이터를 출력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출력하는데 좀 이렇게 부하가 걸려서 선생님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니라서 네, 좀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지금 이게 리스트라는 거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리스트에서 최고 기온만 뽑으려면 네, 데이터가 맨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1이라고 주면 최고 기온만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이런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오늘 다뤄보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보시면 선생님 제공해준 코드에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기온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서울의 기온을 봐도 연평균 기온의 이렇게 변화를 보니까 지금 계속 기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요. 이 인구 데이터는 이제 다음 시간인 2교시 통계 시간에서도 다룰 거니까 통계 시간과 연계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통계 시간입니다. 네, 통계 선생님 바뀌셨어요. 네, 사실 인사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분들이 일제 잔재라고 하셔서 전 실제로 수업 시간에 꼭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약간 시작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요. 네. 아무튼 2교시는 통계 시간이고요. 사실 현재는 통계 시간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수학 시간 중에 통계를 일부 배우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이 통계 시간은 앞으로 데이터의 시대에는 기존에 있던 통계 교육, 기존에 있던 컴퓨터 교육, 뭐 프로그래밍 교육 이런 게 아니라 통계라는 것,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수학 선생님이나 뭐 컴퓨터 선생님이 함께 팀티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1교시에 사회 시간이었죠.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기온 데이터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이 기온 데이터를 그러면 연평균 기온이 아니라 이 코드를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아주 간단한 코드로 선생님이 일부러 이 라인수를 보여주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는 실제로 4줄 리스트 만들어주고요. 간단한 처리만 해주면 리스트 안에 최고 기온이 이렇게 실수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코드 11번 줄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7년 10월 12일 이렇게 데이터가 빠진 날들이 있어서 데이터가 있는 날들만 처리해주기 위한 약간의 예외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이 그래프를 보고 놀라운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전혀 놀랍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뭔가 느낌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그래프였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코드를 딱 한 줄만 바꿨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정보 시간에 배웠었던 이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구간의 개수는 100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히스토그램이 우리가 뭐 통계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지만 자연현상의 그 정규 분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낙타 모양 같이 생겼어요. 종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호기심이 생기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겨울과 여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게 종이 약간 2개가 겹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드를 조금 더 수정해 봤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로우 0에 지금 그 날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날짜 데이터를 하이픈으로 쪼갠 다음에 1번 인덱스는 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월 데이터랑 8월 데이터를 각각 2개의 리스트에 넣어서 이 2개의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각각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수염상자 그림이라고 배웠었죠. 박스플랫.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 박스플랫이라는 통계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로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고 딱 여기에 있는 2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월인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X축에 내용을 써줬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1월과 8월의 데이터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또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온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또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는 코드가 더 짧아졌어요. 전부 다 합쳐서 12줄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12개짜리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요. 아주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선생님도 이 그래프를 보기 전까지는 1월이 제일 추운지 12월이 제일 추운지 7월이 제일 더운지 8월이 제일 더운지 몰랐었는데 이 그래프를 한눈에 보자마자 얘는 지금 최대값이고요. 얘는 최소값이에요. 여긴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걸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호기심이 생겼죠. 지금 8월이잖아요. 약간 요즘에 약간 시원해졌죠.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8월 데이터만 꺼내서 본 거예요. 코드는 아주 간단한 수정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며칠이죠 오늘? 18일이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덥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약간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도 보통 15일에서 17일 사이면 조금씩 시원해지는구나 라는 걸 또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온 데이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뭐 대답을 누구시죠? 네, 현재 지금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라는 뭐 선생님이 이제 뭐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뭐 교훈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라고 막 저희 선생님 어머니가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책상에 5년 동안 묵혀놨다가 5년 만에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인구 통계의 변화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인구 데이터는 이렇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서 공공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달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중에 주민등록이 지금 돼 있으시다면 플러스 1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또 인구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지금 추측으로는 우리 동네 인구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인구 구조를 알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에는 어린애들이 많구나.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많구나.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삼다수 되게 많이 마시는데 진짜 제주도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을까? 라는 질문도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해줬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랑 가장 인구 구조가 비슷한 지역은 어딜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동네랑 같은 비슷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정도 선행한다고 하니까 일본의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가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와 동네랑 되게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인구 구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인구 구조를 그리는 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 뭐 아까 똑같은 코드들이 생략하고요. 로 0에 지역명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로 0에 신도림이라고 돼 있으면 3번부터가 0세예요. 끝까지면 100세 이상까지 지금 101개 나이에 대한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뭐 아까 저기 신도림이라고 써 있는 데다 여러분들 동네 이름 넣으시면 다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봤더니 사회학 시간에 우리 항아리 구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옛날 데이터인데다가 우리 동네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살고 있는 동네의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또 이렇게 코드를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데이터가 지금 얘는 남녀가 합쳐져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할만합니다. 18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봤더니 이 코드가 실행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선생님 동네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잘 안 드러나서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변인인 나이를 추가를 해봤어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이 그리고 나이를 여기 C맵이라는 이런 속성을 활용해서 컬러바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의 인구 비율, 남녀의 인구 비율이에요. 딱 보면 X축이 남성이고 Y축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 중앙에 지금 초록색에서 거했을 때 제주도에는 여성이 더 많나요? 자, 컬러바의 색깔을 잘 보시면
특정 색깔 이유가 여기 노란색 이유가 60대 이상이에요. 이 밑에 있는 색깔들은 60대 이하입니다. 한 60대를 기점으로 여성 인구가 많아지긴 하지만 요 밑에 60대 이하에는 남성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은 여성이 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통계 시간에 할 마지막 가장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신도림이라는 지역의 인구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데이터에는 3,628개의 뭐 전국에 있는 다양한 그 행정구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우리가 딱히 무슨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해내면 이 인구 구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그 두 지역의 차이만큼 더해줘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만큼 0세의 차이, 1세의 차이, 2세의 차이.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그 차이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을 찾으면 가장 비슷한 지역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길어요. 하지만 실행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니까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이게 가장 비슷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 군대 생활했던 화천면이에요. 실제로 이번 2018년 최고 기록을 찍었던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41도 기록이 이 지역인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봤더니 무슨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다 보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지면 이제 약간 이제 상쇄가 돼서 0에 수렴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문제점. 근데 두 번째 문제점 더 심각한 거는 0에 수렴해야지 똑같은 거일 텐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면 더 값이 작잖아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절대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에 제곱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별 2, 딱 3개의 코드만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코드에는 뭐 이제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어디에 제곱하는 연산을 해야 제대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재밌었던 사례는 중계동이라는 동네를 입력을 했어요. 중계 1동. 중계 1동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많고요.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 보니까 대치 1동이 나왔어요. 이 두 지역은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고 굉장히 비슷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동네와 가장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는 마쳤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성리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23개 팀 프로젝트 한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더 다양한 사례들을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교시는 과학 시간인데요. 이번엔 데이터 분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을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3교시에는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하지 않고요. VPyth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이 vpython.org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게 뜨고요. 실제로는 glowscripts.org라는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별도의 뭐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웹 환경에서 이런 3D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먼저 영상 한번 준비한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하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하나 생겨요. 뭐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얘가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요. 보시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그러니까 아나콘다 환경에서 아나콘다 배포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설치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속성들을 좀 더 재미를 위해서 바꿔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9에는 반지름 속성, 그 다음에 위치 속성이 X로 0, Y로 10, Z로 0, 색깔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 이름을 볼이라고 스피어 9의 이름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상자는 가로 길이가 X축 길이가 4, Y축 높이가 0.5, 그 다음에 Z축의 너비가 4. 그래서 초록색의 이름은
플로우라고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얘를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크기의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재밌으니까요. 이제 여기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공간은 우리가 위치와 크기,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변화된 위치는 현재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0.01초라는 아주 작은 시간 변화량을 넣었고요. 여기다가 속도 값은 벡터로, 네, 벡터는 방향이 있으니까요. y로 음의 방향으로 10, 다시 말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속도가 10이 속도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저 코드를 이 물리 방정식을 코드로 넣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것도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별도의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돌이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충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공의 위치가 이제 플로어의 바닥의 그 표면과 닿는 순간 그 속도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튀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공의 위치의 y 값이 0.75 그러니까 9의 반지름 플러스 이 직육면체의 그 높이의 절반을 만나는 지점에 저렇게 방향을 바꿔줬더니 이제는 튀어 올라가죠. 네, 끝까지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개념 뭐가 있죠? 중력. 그렇습니다. 예, 영재예요. 네. 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중력이라는 것도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변화된 속도는 현재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 뭐 물리 공식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요. 이거를 또 코드로 아주 간단하게 변화된 속도, 속도잖아요. y 속도 값은 현재 속도 값 더하기 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가속도를 여기서 네, 중력 가속도를 마이너스 9.8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실행하고요.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네, 초기 속도 값은 이제 0으로 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중력 가속도만으로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하세요. 네. 자, 네, 이렇게 물리 법칙이 있어서 네, 한번 설명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변화된 속도는 네, 현재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점. 네, 우리가 물리 시간에 공식으로만 배웠었는데 이 공식을 우리가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3차원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네,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하니까 자, 이제는 네, 실제로 해보시면 아, 저게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작동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하나만 속성을 더 추가를 해보고 방학시간 마칠게요. 바뀐 거는 속도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make trail이라는 속성은 그 자취, 네, 흔적들을 이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넣은 설정이고요. y 속도를 2로 설정을 했더니 이제는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x 방향으로 이제 네, 뭐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 시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보자면 너무나 간단한 코드들이잖아요. 솔직히 while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연산자와 if만 가지고도 이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로그인하지 않아도 웹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들도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과학 수행평가를 우리가 이제 뭐 지구과학 시간에 천체 운동도 배우고 물리 시간에 물리 운동 배우는데 그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이번 학기 네, 수행평가로 할 테니까 2인 1팀으로 네, 다음 주까지 팀별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4교시입니다. 영어 시간인데요. 영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크롤링이라는 기술 있잖아요. 파이썬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기술인데요. 그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영어 선생님이 배운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린 왕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훌륭하세요. 네, 왜 없을까요?
네, 시간이 오래됐어요. 맞아요.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의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학기에 2학기잖아요. 2학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어린 왕자라는 우리 소설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선생님 영어 못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영어에 여러분들 울렁증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어린 왕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단어장을 만들어주면 좀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여기 어린 왕자 텍스트만 바꿔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이거 코드 많이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뭐죠? PY4E 아무튼 뭐 척크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네, 한 그 자료에 있는 그 똑같은 코드인데요. 저는 이분 코드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2014년에 그분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안 된다. 네, 컴마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정렬이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뭐 더나 아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4글자 이상인 단어들만 이제 단어를 사전을 만들어 주려고 봤더니 맨 처음 나온 애가 리틀이에요. 그래서 리틀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색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다 일일이 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 인터넷에 보면 범인님이라고 계세요. 네, 뭐 그 교대를 졸업하시고 네, 개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그 범인님이라는 분의 블로그를 잘 공부해 보면 이 크롤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인님의 그 블로그를 선생님이 참고해서 이렇게 네, 크롤링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와 각 단어의 빈도와 그 다음에 현재 인터넷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 뜻들을 이렇게 한 번에 네, 쭈르륵 불러왔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린 왕자가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더라도 똑같은 코드로 똑같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지금 어린 왕자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워드클라우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만드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네, 여기 워드클라우드라는 네,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하시면 엄청나게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워드클라우드라는 네, 패키지를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신기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4교시를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고등학교가 이제 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든 수업을 다 파이썬으로 하진 않지만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면 각자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소통 도구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던가 그런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 아니면 뭐 정량화될 수 있는 어떤 매개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학교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가 있을까? 2020년에 저런 학교가 과연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제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썼던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4교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2학기 동안에 이제 이거 사이드 프로젝트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이런 학교의 미래는 사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여기 발표를 하러 나온 이유는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고 이게 뭐 너무 놀라운 세상은 아니에요. 충분히 뭐 그냥 뭐 한 반보 정도, 한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현재 뭐 기술 중에 가장 입문 정도 수준만 갖춰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한번 경험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렇게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뭐 언어를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 이렇게 어떤 이제 교육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파이썬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2014년 이후로는 제가 진짜 파이썬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파이썬이 최고가 아니다. 파이썬 말고 C 언어도 충분히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외에 뭐 스위프트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파이썬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희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파이썬을 공부하는 이유는 파이썬 커뮤니티만큼 이렇게 건강한 커뮤니티가 없고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모두 도와주지 않더라도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면 아니면 주변에 있는 파이썬 뭐 모임 같은데 미터 같은데 가면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들이 이런 생태계를 만나게 하는 데는 저는 파이썬 커뮤니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키노트 때 김무성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김무성님께서 2014년에 말씀하셨던 그런 흐름이 학교에서도 지금 최근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컴퓨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파이썬을 배우려는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말고 저런 것도 교육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육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2020년쯤에는 파이썬 교육과 관련된 조그만 소규모의 컨퍼런스라도 열려서 거기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 이야기되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는 마치고 Q&A를 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기 뒤에 Q&A, 네, 감사합니다. 네, Q&A 하실 분들은 이제 마이크 앞에 순서대로 서시면 마이크 앞에 서신 순서대로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이제 교육하는 현장을 시뮬레이션 하시듯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보면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디자이너, 옆에 있는 기획자랑 얘기하는데도 개발에 대한 소통을 하기 많이 어려운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통을 하기 많이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뭐 없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이썬이 핫해요. 그래서 파이썬이란 말만 들어가면 되게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그 오픈마인드라 저희 학교 선생님 지금 65분인데 1학기 동안에 파이썬 동아리 가입하신 분이 35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 파이썬에 대한 관심사는 특히 젊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서 같이 뭔가 많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저도 설계인데요. 지금 재학 중이에요. 네. 네. 어제 영어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도 파이썬을 방학 때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드렸어요. 네. 네,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확률과 통계라는 그 교육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거가 뭐 파이썬을 이용하는 데도 많은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파이썬이랑 연계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확률 교육의 문제점은 20년 전부터 이미 얘기했었던 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2교시를 통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통계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계 수업의 시작은 저렇게 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기초적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통계 교육이 바뀐다면 저는 저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은 파이썬 잘하셔가지고 2학기 때는 그분은 파이썬으로 통계 수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되게 그 질문 던지고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이 깊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고 싶어 하는데 보통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장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학생들이 조금 더 빨리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보다. 만약에 실제로 조금만 가르쳐주면 실제로 얼마나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고등학생이 실제로 자유롭게 저 정도의 질문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데 파이썬 능력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부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케이스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for, if, list 연산자만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 정도면, 수학으로 치면 굉장히 한 중학교 수준으로의 이제 사고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서 저 정도로 프로젝트를 한 거였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의 배우기 어려운 점들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둔 이제 15시간, 30시간 이런 이제 파이썬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학생, 고등학생 네네네네.
그거가 정말 논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40분 가르쳐주면 알아요.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의 문제도 아니고 평소에 약간 이제 이런 반복적인 생각 같은 어떤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은 40분만 배우면 포이프, 리스트, 연산잔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저는 해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그냥 호기심에 해볼 만한 프로젝트와 해볼 만한 길이의 코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시간이 종료됐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죄송하고요. 시간 필요하시면 앞에서 간단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